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직후에 패닉 현상으로 급등했던 달러 지수의 되돌림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배경에는 연준이 이 달러 경색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던 것도 분명히 한몫했겠지만 최근 달러 지수의 하락의 배경에는 유로화의 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로화와 달러의 움직임 뒤에 있는 경제적, 정치적인 배경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면서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에 대한 기대가 미국을 크게 앞서기 시작하면서 유로화 랠리가 부각된 현상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대비해서 유럽에 대한 높은 기대가 유지될 공산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항상 유럽이 미국을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유럽에 대한 기대와 유로화는 중장기 달러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중에 지난 10년이 유럽의 디스카운트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유럽의 시대이지 않을까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볼 내용은 최근 유럽에 거는 기대들이 단기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구조적 추세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 이 유럽이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짚어보면서 시각을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시대 도래를 전망하기에는 아직 유럽에게 여러 가지 관문들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미국 대비 유럽에 대한 기대를 높인 요인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 위기의 가장 근본인 코로나의 통제 능력에서 유럽은 미국의 우위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제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경제 활동을 완만하게 재개하고자 했던 지역들의 코로나 확산 강도는 최근 확실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제어를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제를 섣불리 열었던 지역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 코로나 진정 여부는 해당 국가의 경제 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확신 강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면 이제 경제는 회복할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제 주체들이 많아지면서 경제는 기조적으로 실제로 회복이 되어 갈 수 있겠지만 아직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인 지역들에서는 경제가 언제 다시 위축될지 모른다라는 보수적인 생각들 자체가 소비와 투자, 생산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안이했던 대처는 경제 경로 전망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성장 정책, 인프라 투자라거나 구조개혁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는 보건 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여전히 구멍을 메우기 위한 소득 보전 정책들, 대출 지원 정책들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성장 정책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로나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실업, 장기적 실업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위기의 특성상 과거의 그 어떤 위기 때보다도 일시적인 실업들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영구적 실업의 비중은 낮았는데요. 이 부분은 경제의 급격한 하강 속도만큼 회복도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기대의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을 좀 들여다보면은 전체 실업률은 지난 4월 이후에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구적 실업은 비중과 절대 규모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일시적인 실업 상태로 여겼던 실업자들의 기존 일자리가 시차를 두고 부도가 나는 과정 또는 일부만 재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자들의 영구적 실업 전환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당장에는 해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기업들 중에서도 향후의 경제, 기업 이익 전망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고용 축소를 결정하면서 해고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은 일시적인 실업이 아닌 영구적인 실업일 거고요. 최근같이 가파르게 회복이 되는 성격의 실업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코로나가 각국 경제에 미친 충격의 양상은 사실 대부분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었죠. 하지만 개별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도적인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고용시장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충격 양상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실업과 고용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보시듯이 미국이었는데요. 그 근본 배경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고용시장이 유연한 국가로 익히 알려져 있죠. 이 해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이 낮은 고용시장의 특성상 기업들은 빠르게 대규모 해고를 결정했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 보호제도가 두텁게 설정이 되어 있는 유럽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 충격은 미국에 비해서 완만했습니다. 또 코로나 직후에 정부 대응 방식도 서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은 실업 자체를 막기보다는 실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수당 지급에 집중했었고요. 반면에 유럽은 기업의 해고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비용을 대신 지원해주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들이 소득 보전 형태에 집중되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었지만 그 형태가 달랐던 셈인데요. 즉, 이 실업자 지원에 집중한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했었고요. 반대로 기업의 임금 비용 지원에 집중했던 유럽에서는 실업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 문제인데요. 사실 절대적인 정책 여력만을 본다면 단연 미국이 그 어느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에 대한 기대 방향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 부양책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반면에 유럽은 EU 경제회복기금 합의를 기점으로 고질적이었던 재정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는 유럽 재정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후였던 지난 10년간 유럽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해체설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의 재정 상황이 위험해질 경우에 다른 영내 국가들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한 이후에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재정 규율, 재정 건전화 규칙을 내세우면서 짐을 같이 짊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난 1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최우선 책무는 성장보다는 재정 건전화였고요. 결국 그 기간 동안 유럽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유럽이 지난 21일에 EU 차원의 대규모 공동 채권 발행 그리고 개별 국가들에 대한 무상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회복기금 합의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였던 재정 문제를 의미 있게 건드린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큰 정책 여력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이다라고 불리는 연준 그리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합의점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일정이 미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물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실업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 쉬운 사안이다라는 것도 원인입니다. 이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재정 절벽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어떻게든 도출이 되겠지만 이번 부양책은 대선 이전 정부의 마지막 부양책일 것인 만큼 과도기적인 합의 정도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최근 유럽은 여러 측면에서 미국보다 나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로화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드디어 유럽의 시대가 오는 걸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유럽의 시대와 함께 달러화는 지난 10년의 강세 사이클을 끝내고 장기적인 약세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걸까에 대한 논쟁은 뜨거워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 유럽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들의 기대 수명은 얼마나 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노동자 보호 정책은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게끔 뒷받침해준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언젠가 코로나가 통제가 되고 글로벌 경기가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유럽의 고용시장이 미국보다 강할 수 있을지, 과연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유럽의 노동자 보호 정책 중에서 어떤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정책이었을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의 경기 충격 방어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유럽에게 남은 건 좌측 차트에서 보시듯이 높은 자연 실업률이었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 또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해서 한 나라 경기에서 부작용이 없이 최대로 달성 가능한 실업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연 실업률은
크게 마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마찰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고용과 해고를 둘러싼 규제들입니다. 노동자 보호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 과정에 장벽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벽의 높이는 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고용시장 자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신규 고용 계획을 처음 짤 때부터 해고의 장벽을 고려합니다. 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해고가 용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기업들의 신규 고용은 좀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변해도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라거나 해고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인지할 경우에는 신규 고용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미국 기업들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삭감, 해고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장벽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벽이 낮은 만큼 미국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할 때 고려하는 변수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같이 노동법 제도가 두텁고 해고가 어려운 이 고용시장이 좀 더 경직적인 국가들의 기업들은 향후 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마찰적인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규 고용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자체의 유연성은 결국 퇴출의 유연성, 역동성과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실업의 문제인데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도와 구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숙련도 간의 매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육이라거나 물리적인 이동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큰 요인 중 하나는 실업의 장기화 문제입니다.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그 실업자의 숙련도는 점차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제공해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실업자들은 단기 실업자들에 비해서 고용시장에 되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업자의 실업 기간으로 놓고 봐도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유리한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시장 순환 속도, 이 실업이 되었다가 빠르게 취업이 되고 또 취업자가 다시 실업이 되는 이 속도는 유럽에 비해서 단연 빠르겠죠. 이런 시장에서 장기 실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은 고용시장의 순환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취업을 한 이후에는 쉽게 실업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실업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취업자가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좌측 차트 보시면 미국의 0.5년, 반년 이상의 실업자 비중과 유로존의 1년 이상 실업자 비중을 그린 건데 미국의 기준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실업 비중이 유럽에 비해서 확연히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구조적 실업률이 미국에 비해서 높은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별 고용시장의 특징은 또 국가의 구조개혁, 다른 말로 성장 동력 전환 능력과도 맞물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생산자원의 재배분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생산자원 재배분이 더욱 유연하게 단행될 수 있는 국가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만약에 유럽이 단기적인 경기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생산자원 재배분을 어렵게 했다라면은 앞으로 이러한 구조개혁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쉽게 기대를 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과 고용시장의 유연성, 역동성이 높은 미국의 구조개혁 속도가 유럽 대비 빠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정책적인 선택이 항상 중장기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구조 변화를 또 꼽아보면은 우선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반세계화와 자체적인 공급망 확충, 그리고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미국의 경쟁력은 사실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대체 불가하고요. 또 자체적인 공급망 확충 과정에서 한 나라의 경쟁력은 곧 그 나라의 구매력이라는 점에서도 미국이 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역동적인 자원 재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은 사실은 유럽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큰 분기점으로 작용했었던 유럽의 경제 회복 기금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합의가 유럽에 가지는 의미는 그 무엇보다 큽니다. 사실 이 위기라는 거는 지난 10년간의 끈질긴 논쟁에도 답이 나오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매우 짧은 시간에 내리게끔 만드는 시기죠. 합의점을 찾기 쉬운 곳은 언제나 벼랑 끝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습이 되어 갈 텐데, 과연 이 재정 통합 문제를 둘러싼 추가적인 합의들이 유럽에서 연속성 있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일회성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합의가 유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임은 분명하지만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오는 11월이면 대선이 끝나는데요. 물론 백악관과 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책의 추진력 측면에서 가장 더디고 어려운 시기가 이번 하반기라면은 내년부터는 정책 추진력이 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드는 셈이 됩니다. 또 유럽의 회복기금 합의는 분명 고무적이지만 그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 분명한 상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게는 재정 지출의 뚜렷한 한도는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에 가해지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유럽에 유입되는 기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도 미국을 넘어설 만큼의 정책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유럽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분명하고 위협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대선인데요. 우선 트럼프와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자체적인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제조 부흥 정책,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또 강경한 대중 정책과 같은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큰 차이는 재정 정책, 그 중에서도 조세 정책에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서 추가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를 가진 미국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 유지라는 전제 조건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추가적인 감세는 그 신뢰를 흔들 위험을 가진 정책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커야 하는 시기에는 이 정부의 자원 재배분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런 시기에는 어쩌면 조심스러운 증세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세 정책 대신에 증세 정책이 나온다면 증시는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 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감세 정책 가능성이 없어지고 증세 정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은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추세가 아닌 조정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큰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대응에도 충실하되 구조적인 변화들을 계속해서 탐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 밑단에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잘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